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인생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최근 한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약값을 타러 병원에 갔다가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하더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은퇴한 지 5년 만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돈을 이렇게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정말 많이 됩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이 무려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최근 한국노년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노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92%가 특정 지출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후회되는 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은퇴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금융 전문가, 노년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장 후회되는 지출은 바로 생돈 날리기입니다. 바로 사기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인데요. 서울에 사시는 박영철 씨 75세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목돈이 6억이었어요. 30년 넘게 만년과장으로 매달 빠듯하게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옛날 직장 동료라면서 찾아와서는 대기업 주식 투자를 권하더군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3개월 만에 다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이런 사례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상품 안내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해킹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런 문구로 시작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에게 창피하다는 이유로 혹은 배우자가 걱정할까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사기를 현명하게 피해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숙 씨 6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전화로 하는 금융거래는 절대 안 합니다. 둘째, 누가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하루를 더 생각해 봅니다. 셋째,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한 번은 제 전화번호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바로 끊고 직접 공단에 확인해 보니 사기였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금융사기 예방 수칙을 보면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차단하기. 둘째, 현금 지급기로 유도하면 100% 사기. 셋째,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넷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다섯째, 투자 권유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기.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서울에 사시는 이영호 씨 72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얼마 전 큰아들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죠. 급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영상통화를 하기로요.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종현 씨 6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창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대신 3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첫째, 사업계획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것. 둘째, 6개월간 관련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것. 셋째, 전체 필요 자금의 30%는 직접 모을 것. 결과적으로 아들이 스스로 사업의 위험성을 깨닫고 포기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보증은 절대 비상금을 넘어서면 안 됨. 둘째, 배우자와 반드시 상의할 것. 셋째,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필수. 넷째, 자녀의 상환 능력 객관적 평가. 다섯째, 보증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설정.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금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고요. 이제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후회되는 지출은 무분별한 주식 투자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명호 씨 73세의 사연입니다.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2천만 원이 3천만 원 되고 그게 5천만 원까지 늘어났죠. 자신감이 생겨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더니 이틀 만에 7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지금은 매달 대출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47%가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며 그중 68%가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곧 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지. 이번에는 다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박을 노리는 심리입니다. 한 투자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자들이 주식 투자에 빠져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전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가지 원칙을 지켜요. 첫째, 전체 자산의 20%만 투자합니다. 둘째, 절대 대출은 하지 않아요. 셋째, 한 종목에 총 투자금의 10% 이상 넣지 않습니다. 넷째, 배당주 위주로 투자해요. 다섯째, 매달 수익률을 체크하고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은퇴자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안전자산 비중 80% 이상 유지. 둘째, 분산 투자 필수. 셋째, 소액으로 시작하기. 넷째, 투자일지 작성하기. 다섯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여섯째, 가족과 투자 현황 공유하기. 특히 최근에는 실버 투자 스터디가 인기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만든 실버 주식 공부방의 황영수 씨 7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투자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투자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줍니다. 특히 누군가 과열되면 다른 회원들이 말려주죠. 덕분에 3년째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번째로 후회되는 지출은 고령자 전용 금융상품 관련 손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씨 67세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은행에서 시니어 전용 고수익 금융 상품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VIP 고객이라 특별히 추천해 준다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3억을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아닌 투자 상품이더라고요. 지금은 2억도 안 남았어요. 은행을 믿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0대 이상이 가입한 고위험 금융상품 피해액이 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시니어 전용 특별 상품 VIP 고객님만을 위한 기회. 이번 주까지만 가입 가능. 은행 공식 상품. 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분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금융상품을 피해가는 현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상훈 씨 72세의 사례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째, 가족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해요. 둘째, 상품 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셋째, 받은 자료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인 조카에게 검토를 부탁해요. 덕분에 몇 번의 위험한 상품을 피할 수 있었죠. 금융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수칙. 첫째,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않기. 둘째, 서류는 꼼꼼히 읽고 서명하기. 셋째, 녹취나 계약서 사본 반드시 보관하기. 넷째,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하기. 다섯째,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기. 특히 최근에는 실버금융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지관에서는 매주 똑똑한 시니어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이용하시는 임경희 씨 6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배운 덕분에 금융사기를 2번이나 피했어요.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알게 된 게 가장 도움됐죠. 다섯 번째로 후회되는 지출은 자녀 부동산 대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명호 씨 69세의 사연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7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전세금을 빼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들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며 제 명의로 하자고. 결국 대출 받아서 줬는데 지금은 이자 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의 28%가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본인 명의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집값 오르면 갚겠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주려고. 다른 형제들 다 해줬는데 이 자식만 안 해주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 명의 대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이자는 고정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자녀의 집 마련을 돕되 대출보다는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용인에 사시는 김영수 씨 70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째가 집 사려고 대출을 부탁했을 때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빠가 3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 매달 이자만큼은 꼭 갚기로 하자. 그리고 계약서도 써두자.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오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첫째, 자녀의 상환 능력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둘째, 가족 간 정확한 계약서 작성하기. 셋째, 대출보다는 전세자금 지원 검토. 넷째, 지원 가능 금액 미리 정해두기. 다섯째,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성 고려하기. 서울의 한 노년 상담센터 박성진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간 가족 금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효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후회되는 지출은 과도한 형제자매 지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상철 씨 71세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퇴직금의 절반을 빌려줬어요. 형제간에 차마 계약서를 쓰자고도 못하고 2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설날에 보니 새 차를 샀더라고요. 아내랑 크게 싸웠죠. 노후 준비해놓은 돈의 반을 날렸으니.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의 32%가 형제자매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간의 계약서를 쓰자니 민망해서. 반면 형제자매 간의 금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정희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가진 돈의 10%만 빌려주기. 둘째, 6개월 안에 갚기로 계약서 쓰기. 셋째, 못 갚으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기로 약속하기.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보고 더 가까워졌어요.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형제자매 간 금전 문제 해결책. 첫째, 본인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기. 둘째, 반드시 문서로 약속하기. 셋째,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기. 넷째,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알리기. 다섯째, 감정과 돈 문제 분리하기. 서울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금전 거래는 가족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재정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지출은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경자 씨 74세의 사례입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하도 좋다고 해서 무릎 관절에 좋다는 의료기기를 할부로 샀어요. 200만 원짜리였는데 몇 번 써보고 지금은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다 또 허리에 좋다는 거,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사다 보니 방 한 칸이 의료기기 창고가 됐네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구매 후 가장 후회하는 품목 1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먹는다고 해서, 연예인이 직접 써보고 추천한다고 해서,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부담 없이 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박 원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오히려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관리비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정아 씨 69세의 사례입니다. 저는 매달 건강관리 예산을 정해두었어요. 20만 원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새로운 건강식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기. 둘째, 비싼 운동기구 대신 집 앞 공원 운동기구 활용하기. 셋째,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는 한 달은 꼭 고민해보기.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 없이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후회되는 지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사기 피해. 둘째, 자녀 대출 보증. 셋째, 무분별한 주식 투자. 넷째, 고위험 금융상품. 다섯째, 자녀 부동산 대출. 여섯째, 과도한 형제자매 지원. 일곱째, 불필요한 건강관리 비용.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상철 씨 69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변화를 시작했어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는 원칙을 세워 하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